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서양 고대 철학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이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의 이해를 배우거나 아니면 철학 개론에서 배운 내용들과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혁명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철학계에 엄청난 큰 변혁이 있었어요. 고대나 중세 때는 철학자들이 과학자였고 과학자들이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학혁명 이후에는 엄청난 형태의 이제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두 진영으로 이제 다 나누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예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싸움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과학이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리, 화학, 뭐 생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이론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철학이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철학은 과학자들의 주장들을 음미하는 수준, 그러니까 과학의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자취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두 주 동안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지향하는 것과 또 과학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공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분자나 원자로 일상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적용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과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식,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뉴런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그냥 분자들의 운동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현대 철학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내용들과 좀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왜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전히 과학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충격이잖아요. 지금 여기 301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이에요. 여기 있잖아. 이게 있는데 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도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물도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끝에 있는 전자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이게 딱딱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착각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또 이 색상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밀어내는 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총천형색의 사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가짜예요. 환상. 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정말 존재하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세계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가 아닌 세계를 초월적인 세계, 또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지금 1923년부터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코펜하겐 핵석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이 등장하는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미시세계, 소립자의 세계,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의 세계로 가게 되면 이상한 성질들을 갖게 되는다. 왜? 이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입자로서 뭔가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파동처럼, 그냥 우리 음성처럼, 음파처럼 뭔가 입자화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은 그 이전 단계에 있는 파동함수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불가사의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인간의 관측이든지 아니면 사물들의 서로 관측을 통해서 그게 입자로 가든 파동으로 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시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10억분의 1 나노미터의 세계,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어떤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이런 굉장히 이상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입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제 더 큰 세계, 첨락적인 세계, 우주의 세계에 가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는 중력 장애라고 하는 이상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타임머신 뭐 그 전에 일단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게 되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년 광년이 걸리는데, 갔다 오면 500만 년 광년이죠.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초당 30만 킬로로 가게 되면 만약에 그 속도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자, 우리가 안드로메다 가는 건 빛의 속도로 가면 0초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250만 년이 걸린 거죠. 다시 돌아오면 500만 년이에요. 여러분들은 갔다 오는데 0초밖에 안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간다라면 근데 갔다 왔을 때는 500만 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게 천문학적인 세계예요. 자, 우리가 진짜 세계라고 하는 이제 지금 물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자,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중력장, 또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장으로서의 천문학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또 그 세계와는 또 다른 형태의 미시 세계,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는 나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는 난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0억 분의 1미터의 세계. 자, 소립자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또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진짜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를 이어보려고 하는 게 물리학자들이 지금 촉근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어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네 가지 힘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라는 거죠. 물리학에 따르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세계들을 바꾸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이나 생물들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형태의 확률들이 필요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는데 그 빅뱅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들이 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의 상수들로 모아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지적 설계가 필요하다. 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명들이 적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상수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빅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1초라도 아니면 뭔가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상수들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면 그 세계 내에서 뭔가 생명체들이 살 수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맞고 맞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사과를 놔두면 가만 놔두면 썩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인데 왜 엔트로피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거기서 가장 정밀한 형태의 행성이나 별들이나 인간이나 이런 생명들이 탄생하게 됐을까? 말이 안 돼요. 무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가 더 퇴화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전하는가? 뭔가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신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계가 정말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침팬지하고 700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우리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침팬지하고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뭐 그 전까지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호모사피엔스 이제 20만 년 전 또는 25만 년 전에 이제 탄생한 것인데 자,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700만 년 전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시간을 거쳐서 왜 지금 우리는 침팬지와 다르게 발전했는가, 다르게 진화했는가. 자, 이것도 뭘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팬지하고 여러분하고 98.5%가 똑같아요. 유전자 배율이 똑같아요. 침팬지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요소, 우리가 촌피스라고 얘기하는데 탄소나 질, 황인, 이거 다 똑같아요. 비율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700만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침팬지는 똑같은데 침팬지는 이제 침팬지하고 보노보 2가지만 진화가 되는데 왜 인간은 지금 화석 인류만 25종이 되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변화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등장하죠. 똑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달라지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근거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해요. 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짓말이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연구할 때 가장 최종적인 물음에서는 그건 우연적이다. 예기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뭐 학문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것이 철학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한 가지 이제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송천동에 한가람 식당을 한번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거기에 이제 4명의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뭐 이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은 식사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애들은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어딨어? 신에게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표정들, 굉장히 쪽팔리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뭐 낯설지 않죠.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어디 나가는데 막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뭐 예수 믿으세요? 구정문 나가면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볼 때 조금 안 좋게 보죠. 그게 어리석고 미신이고 그런 게 과연 톡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건강하고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것들이 어리석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생각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산타크로스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거를 부정하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참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타크로스한테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딱 배에서 내렸는데 돌격 앞으로 얘기할 때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나갈 것인가? 나가려면 뭔가 이유가 필요해요. 내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말이 되게 해서 내가 그걸 믿고 그게 내가 정말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내가 목숨을 걸고 또 내가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가치관이나 의미가 형성되는 이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과학은 이걸 깨죠, 계속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 소중하다, 뭔가 이건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돼요. 이제 과연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유의지를 여러분들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른손 들고 싶으면 오른손 들고 지금 뭐 밖으로 나가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게 과연 가능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983년도에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자유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실험 이제 내용은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움직이자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뇌 속에 그 신호가 입력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올리게 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벤자민 리벳의 실험, 그다음에 2008년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 지금까지 이 관련된 실험은 50건이 넘어요. 근데 50건 전부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0.2초 전, 0.25초 전에 여러분 뇌가 먼저 움직여요. 뇌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는 거죠. 자, 최근에 2020년인가 그때 나온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올릴지 왼손을 올릴지 여러분 뇌가 먼저 10초 전에 결정을 해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대로 뭔가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뇌를 구성하고 있는 1000억 개의 신경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신호들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를 먹고 싶다,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들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손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내 손을 올리고 내 발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장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에 피를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콩팥에 피를 맑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분 몸의 거의 80, 90%는 여러분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 또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들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도덕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는 네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가 A를 선택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누군가에게 폐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치산자들, 전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또 이제 몽유병에 걸려가지고 뭐 갑자기 밤에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선택할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기에 앞서서, 자, 마이너스 500mV, 그러니까 0.5초, 또 0.2초. 자, 이게 이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2초나 0.5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자, 우리 체내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빛의 속도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나 느낌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유롭다라고 착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50번의 실험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고, 뭐 조작이 잘못됐다, 데이터가 잘못됐다, 뭐가 이제 오염됐다라고 이제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철학자들은 이제 다 딴지를 걸죠. 근데 어느 실험도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뇌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보다 앞선 형태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증명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여러분 뇌가 먼저 반응해요. 뇌가 먼저.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자유의지는 없다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없게 돼요. 왜? 우리는 무조건 가정해요.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따라서 네가 자유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우리가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뭐 상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법이나 질서, 제도, 사회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 산타크로스 믿는 거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더 큰 미신을 믿고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미신. 그것도 지금 50번의 실험을 거쳐서 이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심리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틀린 거야.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있어. 봐봐, 내가 손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자, 이게 과연 정말 거짓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인지 부조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현상들이 지금 세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닐 거야. 그것과는 다른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런 어떤 믿음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과연 이게 타당한가? 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사실들, 이제 선행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일반화 또 보편화라고 하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냥 아무런 예외가 없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예외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지구 보세요. 지구가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죠. 멀리서 보면 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은 8천 몇 미터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8천 몇 미터, 만 미터짜리 해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빽쩍빽쩍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딱 원이다, 타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사실은 엄청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맘대로 세계는 어떠하다 또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선택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 믿지만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뭐 신이 창조했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없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신념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과학이 이야기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초월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뭐 둥근다. 뭐 그거를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종교 재판해가지고 화형을 시키겠다 얘기할 때 나는 뭐 상관없어 니네 알아서 하세요. 목숨을 걸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든지 무슬림이든지 불교든지 자,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 1950년에 베트남에서 이제 틱광득이라고 하는 스님,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데, 자, 남베트남에서 이제 카톨릭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종교 포교령을 내렸는데 기독교 의회에,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교인 카톨릭 교회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틱광득 스님이 이제 그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그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3,000도씨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비디오 보면 거의 한 1분 동안 가부좌를 틀고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넘어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런 어떤 종교적 영성,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교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비과학적이다, 뭐 신비주의다, 아니면 미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틱광득 선생님은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거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1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사이에 있었던 여러 민주화 운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운동한다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굳이 왜 감옥에 가고 왜 또 뭐 일본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한 것도 유관순 열쇠라든지 이런 사람 막 일본 놈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자,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철학적 물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하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모할 정도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는 다른.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주의도 없고, 근데 내가 자유주의라고 믿는데 거기에도 또 목숨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자의 세계나 천문학적 세계가 진짜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가짜인데, 먼지에 불과한 세계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뭔가 가치 있고 이 세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어가겠다고 또 착각하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인데 계속해서 나는 이런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철학자들은 의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미의 집. 자, 인간은 의미의 집을 가지고 산다. 또는 이제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어요. 자,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이다. 달팽이가 자기 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개작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꿀벌이든지 개미든지 자, 이런 것들은 뭐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근데 인간은 한 번도 똑같은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사를 보면 계속해서 뭐 토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다 다르게 짓죠. 자, 인간은 동일한 형태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왜 개미들처럼 수십만 년 동안 동일한 집을 짓지 않는가?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보고. 여러분도 항상 뭐 기숙사든지 집에 가서 방 배치를 계속 바꾸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도감을 주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몸 또는 뭐 건축학적인 어떤 돌,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자, 의미의 집,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는 도덕이나 인간의 삶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죠. 너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벌거벗은 침팬지에 불과해. 너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 또는 이제 천억 개의 신경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됐는가 이것에 불과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뇌가 없으면 너는 사고할 수 없고 우리 몸이 없으면 신체가 없으면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기적 본성이 있는데 그 이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 호혜성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도 네가 생존하기 위한 거야. 만약 이제 네가 죽는다라면 그런 상호 호혜성 같은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너한테 어떤 식으로 이익이 올 것인가? 아니면 네가 아니라면 네 종족이 아니면 네 새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제 과학적인 방식,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생물학이라든지 진화심리학에서 자,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과 자, 철학 또는 종교, 예술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에서는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의미의 집을 짓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의미의 집이 어떤 방식으로 지어질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종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남성이나 여성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대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를 가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가면 알죠. 똑같은 대륙에 살고 있는데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집 모양, 사람들 옷차림이 달라요. 자,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일란성 쌍둥이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100% 똑같아요. DNA 배율이 똑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의미의 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리학을 배울 때는 이제 이걸 퀄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겐 질이 달라요. 질이. 원자나 분자는 동일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의미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삶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철학을 지배하는 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화생물학, 뭐 진화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뇌과학, 또 신경생물학 이런 것들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통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통섭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건데 베이스는 물리학이에요. 베이스는 생물학이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 우리 신경계. 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 이것이 이제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철학을 초토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우 저 바보. 의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순간, 자, 우리는 금치산자처럼 뭔가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철학가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보 취급해버리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이공계 또는 이제 자연계, 자,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갖춰야만이 인간다운 또는 지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회에 살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뇌나 신경계,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공고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의 집을 짓는 또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론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 지적 설계설 아니면 창조설 이야기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버려요. 자,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전히 반진화, 뭐 지적 설계가 됐든 창조론 관련된 반진화적인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하나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 외에 다른 소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철학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저는 철학 선생이긴 하지만 철학가가 못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소리 해버리면 무조건 논문도 게재 불가해요. 바보 취급을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뭐 1세대, 해방 1세대가 1910년 뭐 도쿄 동경대에서 철학과 출신들이 이제 서울대 교수들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학자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철학자 이름 대보세요. 현대사에서 철학자들 한 명도 없어. 그 없는 이유가 뭐냐? 의미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의미의 집을 짓지 않아요. 아무도 철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과학에, 과학적 이론에 아니면 사회적 통념에 그냥 묻혀가는 것들이죠. 거기에 절대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숨 거는 철학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예술, 한국 종교,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 우리는 막 북봉에 취해가지고 뭐 우리가 중국도 앞서가고 일본도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착각이에요. 자,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상만 23개예요. 우리는 노벨 과학상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노벨 과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상 이론들을 뛰어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타부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과학에 통합돼서 과학적인 이론들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너무 편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이 이제 어떤 한계들을 갖는가를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과학과 과학 철학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이강영 씨가 쓴 이제 과학은 논쟁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과학 철학은 그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과 과학 철학의 차이점은 과학은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과학 철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학이 과연 제대로 학문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들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비대칭성이 생겨요. 어떤 비대칭성이냐면 과학은 다 환호해요. 근데 과학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근데 과학 철학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과학 철학 이번에 수강 신청한 사람들도 10명도 안 돼요. 이건 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학은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용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 철학자들,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없으면 과학 철학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과학 철학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학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신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특별히 이제 과학자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오탄데 최종 이론의 꿈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 어게인스트 필로소피라고 있냐, 철학에 반대해서라고 하는 이제 장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포포와 쿤의 과학 철학은 실제로 과학의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훈과학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포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학에 기여를 했는가? 일반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쟤네는 이제 말만 많은 애들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원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제 천문학적인 사실들을 규명하거나 이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폄하적인 발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주장은 스티븐 호킹이 이제 이런 이야기했는데, 철학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현대 물리학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과학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호킹의 이야기가 맞죠. 자, 우리는 이제 세계의 반절을 몰라요. 왜냐하면 세계의 반절을 물리학자들은 다 수학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미분 적분도 모르고 뭔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해법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리학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공계통 전공자들도 있긴 한데,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보면 과학 책들 보면 떠들어보기가 무서워. 너무 수식이 많아. 수식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방정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쓸모없는 궁시렁궁시렁하는 그런 잡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호킹이 생각할 때 철학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고 전혀 공부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사실, 정말 사실인데, 여러분 이제 철학과 교수들 우리가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양자역학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양자역학 책이라도 한번 읽어본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 현대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자역학이 지금 1923년부터 출발해가지고 100년이 넘었는데,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론서 수준의 책들도 철학과 선생들은 안 읽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읽기가 너무 버거워.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막 쉽게 이해하는데 막 일단 수학 방정식 나오기 시작하면 막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뇌에서 막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호킹이 이야기했을 때 뭐 니네 방정식도 못 푸는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모르는데 니네가 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니네 조용히 있어. 라고 하는 주장들이 충분하겠죠. 자,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1944년에 자신의 친구인 이제 로버트 손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방법론은 물론 과학사와 과학 철학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사, 과학 철학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과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못 따라간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방정식도 못 풀고 수학책도 전혀 음미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쓸모없다라고 하는 건 나 인정한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수천 그루의 나무는 보지만 숲을 한 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에 강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 우리가 이거 게슈탈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 자, 진짜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단순한 기술자, 단순한 전문가가 구별된다. 그건 뭐냐? 바로 철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피아노를 칠 때 테크닉을 연마하죠. 뭐, 체르니, 뭐, 바하, 쇼팽, 테크닉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곡을 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외국인들이나 전문 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이제 예술성이죠. 예술성이라고 아티스트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박자는 맞고 음정도 맞고 뭔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악처럼 안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걔네들은 서양 애들은 이제 걔네들 그 DNA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농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나 판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뭔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NA를 절대로 걔네는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수백 년, 우리 뭐 한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우리 피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테크닉과는 다른 뭔가 예술성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가치들이죠. 자, 이제 이게 과학자와 과학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철학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 자,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벨탄샤웅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자, 과학자들은 그냥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가, 공학이라고 하는 게 그죠. 엔지니어링 하는 게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죠. 지금 뭐 옛날에 이제 그 원자폭탄도 이제 마찬가지고 다이너마이트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이제 아젠다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계획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밀고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 다들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서울대 뭐 교수들 돼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인간에게 과연 이제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다시 생각을 해보죠. 과학과 과학 철학, 철학이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과학 철학이 없어도 과학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 교실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푸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과학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과학 기술자들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철학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고대 철학에서는 이제 알레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레테아라고 하는 말은 아라고 하는 말과 이제 레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자, 레테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 교태할 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있는데, 레테강 알죠? 레테강 들어봤죠? 레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잊어버린다. 부정적도 이제 A가 쓰였으니까 잊어버린 것을 떠올리는 거죠.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망각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개념과 현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현대 개념은 1 더하기는 2다,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들을 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이런 것들만 참이고 검증하지 않은 것들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고대는 진리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어요. 은폐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이데거는 은폐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찾아가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 탐험이고, 그 진리 탐험을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단순한 현상들, 그런 것들을 그냥 엮어서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자, 그 아래 숨어져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미시 세계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그런 우주의 스케일들, 이걸 우리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간과 공간까지도 나눠지는 굉장히 그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세계를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탐구하죠. 그 탐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론 물리학자들이에요. 이론 물리학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야,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세계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은 이제 몇백 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닐스 보어라든지 아니면 하이젠베르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 보면 소설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이젠베르그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플라톤이 쓴 책인데, 자, 우주가 수학적인 원리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티마이오스, 거기에 또 데미우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물리학자가 철학책, 그리고 2500년 전에 플라톤의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책들을 읽어요. 웃기죠? 오펜하이머는 더 웃겨.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죠.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읽었던 책은 힌두교의 경전이에요. 바가바드 기타.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제 고대의 신화라고 생각했던 뭔가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어를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계속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바가바드 기타뿐만 아니라 인도의 고전들을 이제 읽고 거기에서 오는, 근데 인도의 고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버마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인도 철학 나중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불교 철학 할 때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고 그 원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왜 거기에 이제 경도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 과학 철학을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지금 나오게 있는데 뭐 다세계 이론이라든지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거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물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철학적인 훈련, 또 철학적인 사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되는지, 단순하게 이제 이걸 뭐 만들어가지고 제품화 시키고 상용화 시키고,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뭐 양자 텔레비전, 뭐 세틀라이트 이런 거 만드는 게 과학기술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처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숲을 볼 수 있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거. 자, 이게 과학이 정말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낯선 경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철학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낯설게 하기, 뭔가 충격을 주기. 아까도 이제 동영상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세계가 정말 가짜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까도 이제 오비탈 이야기 했었는데, 자, 수소가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오비탈에 모여 있는데, 자, 이 오비탈에 있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전자가 이 안에 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지만 우주 끝에 있을 확률도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수소 원자 하나가 우주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그냥 논리적으로 수소의 전자는 수소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수소 하나가 우주와 맞먹는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년 걸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0초. 근데 지구에서는 갔다 오면 500만 년이 지나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과학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파인만 이야기를 하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 왜?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초월적인 세계이고 그런 세계가 어디엔가 있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소피아, 지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런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2인칭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2인칭적 사유. 2인칭적 사유는 이제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좀 다루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인간은 이제 어떻게 철학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인간은 단순하게 혼자 수학 문제를 풀듯이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철학은 항상 공동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공동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나 혼자 골몰이 집중을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이제 채색된다라고 얘기해요. 컬러링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전부 다 컬러링 된다. 내가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사고, 나의 태도, 나의 의지, 나의 학문들까지도 전부 다 채색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불자면 불자들이 불교 신자들에서 절대 꿈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꿔도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의식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상태들이 항상 다른 사물들 또는 다른 대상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하기. 자, 이게 이제 2인칭적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김동리의 이제 문효도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 두 세계관의 사이의 갈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1인칭 시점의 사유인데, 자, 1인칭 시점의 사유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사유들이 존재하는 이제 세계이고, 그런 세계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미신이든지 아니면 이제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제 전통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세계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모하인데, 어머니는 이제 무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서양식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미신적인 것들을 이제 타파하려고 몇 가지 이제 그 서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엄마인 모하 또 자기 여동생 벙어리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1인칭적인 시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신화적인 또는 무속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교육을 받은 목사로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걸 이제 3인칭적인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두 세계관의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문효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적인 논의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뭐 이런 거 있고, 그리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신령한 영적인 특징들을 갖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엔티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각각 뭔가 자신만의 어떤 교유한 세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로 동질화될 수 없는 그런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질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거는 단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독자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원숭이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쥐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그것들은 각각의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1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고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주인공 우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예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한테는 이제 3인칭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어. 3인칭 시점은 객관화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문자로 형성되어 있는 책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3인칭 시점, 객관주의 또는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관에서는 자, 모든 질문은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은 문자화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소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인칭 시점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자, 1인칭 시점은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만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들을 알 수 없다. 이걸 이제 그 네이글이 박쥐 실험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박쥐가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죠. 박쥐는 이제 초음파를 써가지고 거리를 계산해서 자, 그 사물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지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박쥐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여러분 뭐 남자친구 어떤 생각하는지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혼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게 이제 1인칭 시점이라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인칭 시점은 실질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문자나 책이나 어떤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 어떤 절차들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탱해야 될 어떤 기본이 있다, 파운데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이제 3인칭적인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기가 서양 학문을 10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자, 엄마 모아를 만났을 때 또 자기 동생인 낭이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신약 성서를 권유하면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지침이야, 표본이야. 자, 이거가 하나의 이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에 따라서 뭐가 10cm고 20cm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학문에는 어떤 척도들이 있다. 그 척도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척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3인칭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위치가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학문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확인된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하고 있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학문의 출발점이 돼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다가 차곡차곡 지식들을 축적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의 나무 또는 형이상학적인 체계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학문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기본 베이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벽돌로 만든 집처럼 건축학적으로 뭔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고, 자, 그런 것들이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데카르트는 왜 그런가? 대표적인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좌표계를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발전시켰던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좌표계로 X나 Y 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X 좌표가 무엇인지 X축이 무엇인지 Y축이 무엇인지 알면 거기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든지 자, 그것들이 어떤 좌표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질문은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좌표계 안에 있어야 돼요. X축 안에 Y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폐아들이다. 그리고 미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 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죠.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좌표계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전통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시산자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었죠. 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양 학문들을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도 하나의 척도로서, 표준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바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생각의 나무예요. 생각의 나무.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층화돼야 된다. 나무처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계층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형이상학과 물리학인데, 자, 이제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통섭, 에드워드 윌슨의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에드워드 윌슨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이제 물리학이다, 생물학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나 분자다, 우리의 뇌다라고 하는 생각들인데, 자, 이런 생각의 뿌리가 바로 이제 데카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고정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입자라고 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사태, 물리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뭐 의학이나 역학이나 그다음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학문적인 전통,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전통처럼 증명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제 윤리나 정치나 예술이 저렇게 물리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대한민국 입장에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 또 독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땅인지 아니면 일본 땅인지 어떻게 아는가, 땅 파보면 아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입자나 물리적인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자, 그렇게 또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윤리나 도덕이나 예술의 이제 영역인데, 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할 때 라이트, 빛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의 역할들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림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건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철학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대 철학은 과연 철학이라고 하는 나무는 한 그룹밖에 없는가? 또 철학이라고 하는 나무는 과연 물리학이 몸통이 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지나 어떤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반발이 이제 10세기 데카르트하고 반대되는 이제 이론이 출발한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만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로만티시즘에서 로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에 기사들을 중심으로, 기사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던 소설들을 이제 로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낭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입자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 증명 가능하지 않고, 뭔가 상상적인 거, 이 세계를 초월한 어떤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관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 변해왔던 것들을 보면, 인간의 문화들을 보면 왜 다르게 성장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DNA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낭만주의에서는 이제 그걸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꿔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갈수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이제 후성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에게는 뭐 후성유전학이 이제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학계 전반적으로는 후성유전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용불용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라마르크의 이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건 주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다양한 교수들이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가게 되면.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에게 송곳니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침팬지 보면 송곳니가 4개 있어요. 서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송곳니가 사라졌어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 이것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체 변화를 시키는 거죠. 신체 변화,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DNA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인간은 발버둥 치는 거죠. 자기의 몸을 벗어나려고, 자기 DNA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을 닮으려고 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올림픽 같은 거였죠. 왜 기록 경신을 하는가? 그 쓸모없는 짓을 뭐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필요한가? 그건 바로 이 슈퍼맨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무의미하고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왜 인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기록 갱신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왜 끊임없이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설명들이 바로 아까 이제 낭만주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표현하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차이점이 뭐 거의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동굴벽화예요. 동굴벽화. 왜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는 동굴벽화를 그렸는가? 동굴벽화가 이제 기원전 3만 년 전서 7만 년 사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동굴벽화가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지하에 3km, 4km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거리죠. 근데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가까이 이제 인지혁명이 거의 이제 3만 년에서 7만 년 사이 거의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굴벽화를 4만 년, 5만 년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 바보짓을? 그 시간에 차라리 사냥이나 하지. 여러분 이제 빗살무늬 토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빗살무늬 그냥 토기를 만들면 왜 거기다 빗살을 넣어요? 시간 낭비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뭔가 효용성이 떨어져. 근데 왜 인간은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낭만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뭔가 신과 같은 존재로 또는 어떤 또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3인칭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고 또 1인칭만 가지고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요소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주어지는 이제 요소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공동체성이 바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그런 특질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단순하게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식 또는 이제 자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사의 조건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 또는 이제 탐구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신비한 힘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과는 이제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3인칭 시점 또는 이제 1인칭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3인칭 시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객관이라고 하는 객이라고 하는 타자가 볼 때 이 볼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보편 타당한 이론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 과학적인 탐구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월주의 또는 이제 경험적 실제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인칭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또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1인칭 시점이 이제 등장하는데 1인칭 시점은 이제 주관적인 시점. 자, 이거는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내가 이해하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어떤 측면들이 되게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천시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원시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 달에다가 이제 뭐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들을 이제 평가해 본다면 뭐가 이제 바람직한 세상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들 텐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어떤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드러나는 커다란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이 서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반목이 심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3인칭 시점으로서의 그 과학, 그다음에 이제 1인칭 시점으로서의 철학의 갈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철학은 전통적인 이제 철학은 1인칭 시점이 이제 되게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 세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초월적인 세계, 이제 그건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는 이제 거짓말이다, 상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갈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플라톤 철학이 날아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관을 이제 유지해 왔던 기독교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말이 안 돼. 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어? 빅뱅이 이제 138억 년 걸린 거고 지구가 이제 45억 년에 나타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과 2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출현한 건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성경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유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미신이다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제 너무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서로 폄하하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이제 꾸려가고 있는 어떤 거대한 큰 스트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데 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갈등들을 벗어나서 이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철학적인 방식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3인칭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세계는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폄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지구가 둥근 걸 사진을 찍어야 되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제출이 돼야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어떤 때는 입자로가 되었다고 어떤 때는 파동이 되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 여전히 지금 모두 다 과학적인 이론이에요. 서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르고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입자로 갔다가 어느 때는 파동이 되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비트겐슈타인 그걸 다시 말로 풀려고 하면 이런 이제 언어 도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이야기하면 무리수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논리철학 농부 마지막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그 말로 해야 될 영역들은 이제 과학의 영역, 3인칭 시점의 영역인데 실천해야 될 영역들은 윤리, 도덕, 형이상학, 또 예술이라고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옳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뭐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그걸 말로 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꼬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논리철학 농부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뭐 5번이나 9번 교향을 들으면서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교향곡을 들으면서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지는 느끼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나 종교나 형이상학이나 이런 세계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던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창발적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도 이제 마찬가지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갖죠. 하나는 물감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화의 원자적인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화의 원자적인 성분 보면서 이게 고흐의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색감들, 거기에 그려져 있는 달이나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고흐가 생각하고는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고흐가 보여주고 있는 창작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3인칭 시점에서는 이 창작의 세계, 이 창발된 세계, 이 예술적인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고흐의 세계를 감동을 받으려면 그 세계에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3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영혼의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1인칭 시점을 벗어나는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영혼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제 2인칭적 시점. 를 이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가족 유사성 또는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삶이고, 그 일반적인 삶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것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지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자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한 거리들이 전부 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 어떤 느낌들, 어떤 주관적인 입장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 나 혼자 순수하게 무균질의 상태에서 내가 생각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항상 생각은 think of예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제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같이 더불어서 무엇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think of라고 항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영혼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영혼에 대한 태도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모든 게 다 객관적인, 그래서 증명 가능하고 사람들이 다 상호 협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세계 말고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 초월적인 세계는 우리가 느끼고 감동받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만 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원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인칭 시점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고립되어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균질의 상태, 또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가족, 나의 어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것들과 더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것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던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영혼에 대한 태도가 모여졌을 때, 자, 인간에게는 자연사라고 하는 내추럴 히스토리가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내추럴 히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예요. 자,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나노미터의 세계, 이 미시 세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등속 직선 운동만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뉴턴의 역학인데, 자, 이 등속 직선 운동만 하고 있는 원자들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하면 만나지가 않으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게 비껴서 뭔가 충돌이 돼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물질이나 집합체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클리나멘이라고 이야기해요. 누크레티우스가 이제 클리나멘이라고 얘기했는데, 클리나멘은 기울어짐이라고 이야기해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느 순간 우연하게 또는 필연적으로 서로 기울어져서 부딪혀서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이제 자연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학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내가 마주하면서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과 울고 웃고,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저런 클리나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울기가 이루어져서 나의 생각과 사고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의미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와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몽주의적인 입장 또는 과학의 입장에서 철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학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데카르트 또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데카르트는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자기는 이제 뛰어난 수학자였죠. 뛰어난 물리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실체라고 하는 이원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연법칙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자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가 바로 정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시계는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이제 분리를 시켜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세계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이면서 또 굉장히 그 완벽주의를 기하는 물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이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가 독립적인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는 3인칭 시점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것이고 또 독자적인 어떤 형태의 사유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고대 철학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던지고 있는 물음들은 2인칭 시점으로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삶을 확장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이제 오스트리아에 철강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캠브리지에 이제 대학 교수도 했고, 러셀의 제자였고, 러셀 밑에서 박사를 했던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천재라고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포기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다 속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수 때려치고, 이제 시골 학교에 내려가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터졌을 때 또 전투에 정군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한 논리철학 논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을 이제 쓰게 되죠. 굉장히 이제 그 철학자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가 정말로 철학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좀 인상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배움과 가르침은 나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배우기 위해서는 외출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외출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책 보고 혼자 글 읽고 이런 거 아니라 같이 독서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개인 혼자 공부하는 철학과 교수들도 이제 그 3평짜리 방에 앉아가지고 또라이들이죠. 더 이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정말 이제 또라이들 다 그래요. 그냥 자기 방에서 연구하고 자기 방에서 끝나고 북치고 장구치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사회적인 고민도 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종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이상 2인칭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끊임없이 3인칭 철학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 1인칭 철학도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건 이제 자기 독방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세계, 이걸 이제 유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에요. 나 혼자만 존재한다. 나 혼자만 사고한다. 이게 데카르트적인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터디도 좀 많이 하시고, 뭐 동영상 강의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 대한민국 지금 2025년도 시대적 흐름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목 놓아 불어야 될지, 뭐 여러분들이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명한 논쟁점들을 좀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2인칭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결론적으로 철학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거다.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거다. 이게 2인칭 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있어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인형극의 그런 인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뭔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상의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과학과 과학철학. 과학자들이 볼 때는 과학철학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학철학은 우리에게 렌즈를 보여준다. 그것은 세계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렌즈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건 2인칭이다.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막 하는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여러분들 혼자 단독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하고 또 같은 선후배들끼리 공부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뛰어난 철학자들, 뭐 칸트, 헤겔 이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다 같이 집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동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세계에서도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제, 뭔가 1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거라면, 비트겐슈타인은 2인칭 시점으로서, 밖에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외출이 필요하다. 세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더불어서 하는 철학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철학에 의해서 배웠던 거라든지 뭐 다른 수업에서 배웠던 거와 좀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가짜예요. 쟤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과서에 나온 이제 철학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 철학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통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사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비주류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류 철학이 이 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과학의 신으로서 지금 철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철학과에 다 가득 차 있어요. 저런 이제 바보 멍청이들이 지금 철학하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로 저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다 배워야죠.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철학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